한국인의 만성 질환, 침묵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76만 4천여 명에 이르던 환자가 2019년에는 무려 404만 명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란 과연 무엇인지 먼저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는 부위 베스트 3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 3위는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은 체중을 지탱하고 보행을 돕는 핵심 관절인데요. 앞, 뒤는 물론 좌우로도 움직이며 다른 관절에 비해 행동 범위가 넓은 고관절은 조금만 손상이 생겨도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통증도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허리 질환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증상이 없더라도 다리를 절뚝인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이는 한 드라마 작가가 과거 은퇴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바로 손가락 관절염. 손가락이 아파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는 부위 2위는 바로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주변 근육 힘줄에 충격이 가해져 손가락이 붓거나 전기가 오른 것처럼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는데요. 과연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인지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최경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는 건지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퇴행한다. 예, 맞습니다. 네, 뒤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름에 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모든 관절에는 뼈가 있고 예. 양쪽에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싸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 싸고 있는 부분이 반복적인 행동이나 네. 체중 부하에 의해서 계속 물리적으로 깎이면서 예. 결국은 약해지고 예. 뼈가 노출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네, 많이 쓰니까 생기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자,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이제 무릎만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무릎 아파 해가지고 뭐 맞습니다. 캐내십시오. 이런 광고도 많이 하고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다양한 부위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네요.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 네. 여기에도 이게 관절염이 생기나 싶은 관절이 있는데 예. 생깁니다. 주로 어떤 부위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면?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사실 우리 몸에서 100개가 넘게 있는데요. 100개가 넘어요? 예, 근데 그 많은 관절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불편감을 주고 예. 또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리에 있는 관절이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몸무게를 다 지탱해줘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체중 부하가 계속 걸리고 어, 그리고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특성상 계속 하중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퇴행성 변화가 되게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다른 관절에 비해서 관절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치기도 쉽고 그래서 외상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네. 무릎에 대해서는 관절염이 아주 많이 생기는 관절이다 하고 예. 보통 일반인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위가 무릎이다. 역시. 예.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관절이 있는데 바로 손가락 관절입니다. 랭킹에 있었던. 예,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외래를 오시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네. 선생님 저 손이 아픈데 아,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여쭤보시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에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기도 관절염이 와요 하는 좀 특수한 관절은 어디예요? 그죠? 실제로 관절이 있는지조차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관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깨 관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팔을 움직이니까 네. 몸통이랑 팔을 붙여주는 관절을 제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위쪽에 쇄골과 네. 뒤에 있는 날개뼈가 만나는 관절이 견봉쇄골 관절이라고 부르는 제 손가락 마디 하나만도 안 되는 관절이 네. 있어요. 거기도 퇴행성 관절염이 네, 생겨요? 거기도 팔을 많이 들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 부분이 이렇게 네네네. 돌아가면서 서로 마찰을 하는 관절인데 네. 관절염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야, 어깨 증상도 여러 가지네요. 무슨 회전근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헷갈리니까 진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관절염이 생기는 곳마다 이제 증상이 다 뭐 너무나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떨 때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관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아주 좋겠는데 네네.
의사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게 관절 주변에는 사실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힘줄도 있다 보니까 사실 증상이 딱 이것만 알면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러기는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복합적이군요. 예, 예. 근데 그래도 좀 의심해봐야 되는 것들이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편감이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음.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량이 늘면은 저녁 때 퇴근했을 때 특히 더 불편감을 많이 느낀다거나 저녁 때. 예. 아니면 무릎과 같은 경우에는 네. 무릎을 구부리거나 폈을 때 네. 특정 동작에서 자꾸 반복적인 통증이 생기거나 어. 아니면 시큰거리는 느낌이 들거나 나중에 이렇게 막 붙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걸었을 때 네.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는 별로 안 아픈데 네. 조금만 걷는 양이 늘어나면은 바로 무릎에서 통증이 생긴다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저희가 랭킹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경우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리를 좀 절룩절룩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사실 고관절의 관절염은 무릎에 비해서는 아주 흔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사람들이 크게 의심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음. 많은데요. 사실 그게 관절 특성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고관절은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불러요. 소켓이 있고 네. 그 안에 공이 들어가서 공이 움직이는 관절인데 네. 다른 관절들은 서로 이렇게 경첩처럼 마찰만 일부 되거나 예. 아니면 공이 판 위에서 움직이는 어깨 관절 같이 생겼는데 예. 고관절은 이런 커다란 소켓이 있고 안에 공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찰 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절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는 좀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아프겠네요. 예, 그럴 수 있고 오. 또 이제 관절염이 보통 같이 따라다니는 골극이라고 부르는 뼈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생기는데 예. 주변 관절에 서로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이제 다리를 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예. 고관절에 대한 그 관절염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손가락 관절염 이것도 좀 특이하다 이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요즘 그 현대인들은 키보드 많이 치잖아요. 맞습니다. 손가락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예.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렇게 꺾기 같은 거 하는데 예. 꺾기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네. 똑똑똑똑 소리 나는 거 네. 이런 것도 혹시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자주 하면? 네, 아주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만 했고 네. 예상만 했지만 실제로 어떤 외국 의사가 네. 본인 몸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게 예. 관절염이 생기는지 어렸을 자기가 한 때부터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뚝뚝했더니 네. 엄마가 너 그거 하면 자꾸 관절염 생겨 이런 거예요. 아, 그랬더니 의사가 되기 전부터 호기심으로 자기가 계속 했구나. 예, 그래서 한쪽 손은 계계속 꺾고요. 한쪽 손은 그냥 반대편 놔두고. 손은 안 꺾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 야. 계속 꺾어서 총 성격이 특이하시네 일단. 네. 36,500번 이상을 꺾었다고 하네요. 네. 결론은요? 실제로 결론은 50년이 지난 뒤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네. 양쪽 관절염에 크게 차이는 없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꺾기는 관절염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예, 없다. 근데 이게 1998년에 실제로 해외 학회지에 실렸던 논문이기는 네네네. 한데 이게 단일 표본을 대상으로 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꺾는다는 게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이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나면은 네. 더 꺾어 심하게. 보거든요. 예. 심하게 그러다 누르죠. 보면은 주변 인대나 어. 아니면은 다른 연골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외상 후 생기는 관절염 같은 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의사가 괜찮대 하지 마시고 예, 신경 써서 안 하시는 게 좋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습관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이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죠. 예. 자, 이 퇴행성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많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저희가 관절염을 분류할 때 퇴행성 관절염보다는 골관절염이 사실은 맞는 단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1차성 골관절염, 예. 2차성 골관절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네. 1차성 골관절염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관절염이죠. 40대가 넘어가면 생기고 60대나 70대가 되면 심해지는 게 1차성 골관절염인데 네. 이제 2차성 골관절염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원인이군요. 그렇습니다. 어. 젊은 시절에 외상을 입거나 아니면 관절 주변에 다른 질환이 있을 경우에 외상 후 관절염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진행하는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관절을 다쳤다든지 뭐 예, 이런 맞습니다. 경우.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연골판이라고 두 개의 뼈가 연골이 맞닿는 압력을 줄여주는 이제 구조물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제 그게 외상으로 인해서 찢어졌거나 아니면 수술로 인해서 양이 줄어든 이후에 관절염이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캐내십시오 이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선전하는 광고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글자에서 두 개의 글자가 관절염이라는 단어를 공유한다는 걸 제외하면 완전히 다른 아, 질환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오. 퇴행성 관절염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반복적인 사용과 체중 부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연골이 깎여 나가고 노화로 인해서 연골이 약해지면서 뼈가 노출되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네.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실제로 이상을 일으키면서 균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관절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몸을 공격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럼 캐내라는 게 그 잘못된 그 어떤 면역 체계를 캐내라는 뜻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프겠지만 예. 불행하고 굳이 꼽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아프겠네요. 예, 더 아프고 네. 치료도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 예. 아유, 진짜 건강 관리 잘하셔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관절염이 찾아오는 부위 1위는 어디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오는 부위 1위, 부동의 1위죠. 바로 무릎입니다.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인의 경우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는 자세에 체중이 더해져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데요. 심할 경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 관절염으로 인해 다리가 벌어져 일명 O자형 다리로 변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이 알려드립니다. 자, 올겨울 유난히 추웠습니다. 무릎 시렸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따뜻한 날씨에 걸을만 하니까 이번에 이제 무릎이 아픈 분들이 많다고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좀 다른가요? 증상에 따라 다르고 또 관절염의 단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운동요법과 이제 체중을 줄이는 치료를 먼저 보통은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약물요법을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는 먹는 약을 먼저 써주고 근데 그럼에도 증상이 계속되면은 주사를 같이 쓰거나 네. 물리치료나 찜질 등을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는데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불편감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수술적 처치를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사 치료 같은 좀 침습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주사를 좀 깊이 넣어가지고 관절 안에 약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엄청 아프겠네요, 그거는. 생각보다 관절 안에 놓는 주사가 네. 일반 근육 주사보다 오히려 덜 아픕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비어 있는 공간 안에 약물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 뚫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육 안에 넣어주는 거는 있는 조직이 약물 때문에 벌어지니까 사실 통증이 더 그 심해지거든요. 공간을 찾아가니까. 예. 그런 분도 있겠네요. 자,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관절을 삽입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혹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 방법 외에 네. 다른 수술 방법도 있습니까? 사실 인공관절 수술이 보통은 제일 유명하죠. 예. 근데 그 이유는 사실 인공관절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예. 권하는 수술이고요. 예, 예. 보통은 이제 수술적 처치로 이미 넘어왔을 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신경 쓰는 게 음,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이거든요. 음, 무릎 앞쪽이나 옆쪽으로 5mm에서 1cm 정도 되는 구멍을 뚫고 음, 빨대같이 생긴 카메라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음. 이제 의사가 TV 화면을 보면서 아. 젓가락 같은 걸로 안에서 수술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예, 예. 이제 이거는 무릎 안에 연골에 이상이 일부 있거나 아니면 연골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을 보호해주는 조직이 찢어졌을 때 그걸 안쪽에서 아주 간단한 치료로도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인데 네, 네.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째는 양이 적다 보니까 특별히 재활 치료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치료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리가 관절염이 더 심해지고 나면은 이제 오다리처럼 다리에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네, 네. 그러면 원래는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이 같은 체중 부하를 받아야 되는데 안쪽 한쪽만 더 부하가 심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약간. 무너진다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연골이 깎이면서 변형이 보통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다리 변형이 오고 나면은 네.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이 체중선이거든요. 그 선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의 안쪽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예. 그러면 체중의 대부분이 관절의 안쪽에만 걸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안쪽은 점점 더 닳고 안쪽이 더 많이 닳으면 오다리 변형은 더 심해지고 그게 더 심해지다 보면 이제 인공관절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변형이 좀 심해지고 네, 네. 이걸로 인해 더 악화되겠다 하는 상황이 되면은 예. 이제 다리 교정 수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시행을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예. 예.
자, 이제 보통 이제 뭘 수술하고 나면 재활이란 걸 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 요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안 움직이는 게 차라리 나을까요? 외상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할 때는 실제로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어야 몸이 관절을 회복해 줄 수 네네. 있는데 관절염과 같은 경우에는 안 쓴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관절이 움직이는 동안에 연골에 더 많은 영향이 공급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인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허벅지 근육이나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관절의 안정성을 더 증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더 많은 환자분들이 관절염의 진행이 더 느렸어요. 아, 근육이 좀 잡아주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통증이 막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예.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관절염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운동을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즘 이제 뭐 꽃 피고 뭐 산새 울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예, 등산하는 거 이건 어때요?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등산도 요즘 종류가 많이 바뀌었죠. 예. 나라에서 둘레길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더 활성화시키면서 네. 이렇게 산을 가도 우리가 옛날에 가던 바위산을 막 잡고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던 것과는 달리 이제 중턱을 도는 정도. 그렇죠. 평지보다 약간 네, 경사가 네. 있는 정도로 걷게 만들어주는 네, 길들이 네. 좀 생겼는데요. 네. 둘레길 정도 걷는 거는 아. 오히려 근육의 부하를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아, 도움이 되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부하는 제가 볼 때 아주 적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또는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관절염 중에 가장 많이 생기는 무릎 관절 일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주변 근육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운동을 저희가 보통은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로 젖히면은 네. 위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과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죠. 다 단단해지거든요. 네.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리는 놓고 딱 당겼을 때. 그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서 아, 이렇게 들어라 다리를. 30도 정도 올린 상태에서 네네. 열 세고 내려놓고 아. 또 쭉 올려서 열 세고 내려놓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릎 사이에 책을 끼워 놓고 네. 양쪽 버티기. 무릎으로 버티는 겁니다. 아, 이것도 그러면 좋더라고요. 그 고관절 쪽에서 무릎 쪽으로 내려오는 네. 모아주는 근육이 네. 지속적으로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데 네. 얇은 책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자극을 주실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비단 무릎뿐만 아니라 몸에는 100개 정도의 관절이 있고 무릎 이외에도 수많은 관절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단한 운동으로도 미리 예방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 들었습니다.